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에 착 달라붙는 정책들을 쉽고 친절하게 풀어주는 KTV 라이브 정책설 2명의 기자와 함께합니다. 먼저 오늘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ISA 계좌를 새로 출시해 국내 투자로 발생한 이자와 배당 소득 전액을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정부가 이른바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ISA 계좌의 국내 투자 세제 혜택을 강화합니다. 투자 대상을 국내 자산으로 한정하는 대신 이자와 배당 소득 전액을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납입 한도와 투자 기간도 2배로 늘립니다. 청년의 경우 납입금의 일부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IS는 국내 상장 해외 ETF가 되는 건데 요 생산력 금융 IS는 거기에 투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국내만 투자할 수 있게 돼 있고. 무주택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합니다. 월세 거주자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1,2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특히 청년에겐 소득과 무관하게 17%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가령 소득이 7천만 원인 무주택 청년은 연간 54만 원, 일반 근로자는 30만 원을 추가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타지에 각자 전세나 월세집을 얻은 부부는 주거비 대출 상환액에 대해 둘 다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한 명만 공제돼 주말 부부에게 가중됐던 세 부담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됩니다. 연간 소득이 300만 원 이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750만 원 이하까지는 모두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의 방향을 실수요자 보호와 과세 형평성 강화로 제시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고 시가 4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됩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거주 공간이라는 원칙입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는 지금처럼 집을 몇 채 가졌는지가 아니라 집값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택 가액 기준으로 단일화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상위 2% 수준인 14억 원으로 올려 시가 약 20억 원 이하 주택은 사실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시가 4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 세부담은 늘어납니다. 40억 원에서 50억 원 수준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금액을 축소하는 등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하여 과세 형평을. 양도소득세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이를 둡니다. 보유공제에서 거주공제로 전환하는 건데 이에 따라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합니다. 반면 실거주 1주택자는 지금처럼 10년간 최대 80% 공제를 유지하고 10년 이상 거주한 30억 원 이하 주택은 기본 공제를 10배 늘려 세금을 더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또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세를 최대 5억 원까지 감면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것을 고려해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도록 지난 5월 10일부터 시행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연차별로 시행하고 양도소득세는 내년 1년간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가업 승계를 위한 세제도 손질합니다. 가업 상속공제는 단순히 가족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기술과 노하우를 이어갈 수 있는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제3자에게 회사를 넘기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새로 도입할 전망입니다.
또 효과가 떨어지거나 목적을 달성한 조세 감면 제도는 과감히 정비하고 필요한 제도는 재설계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방첩사가 해체되면서 임무를 대신할 국방방첩본부 등 3개 조직이 창설됐습니다. 방첩사에 집중돼 있던 방첩, 보안, 안보수사 등 3대 기능이 각각 이관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전해드립니다. 새롭게 태어난 국방방첩본부가 창설 신고를 합니다. 신고합니다. 국방방첩본부는 2026년 7월 31일부로 부대 창설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막강한 권한으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방첩사는 해체되고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안보수사단 등 3개 조직이 새롭게 창설했습니다. 방첩사에 집중돼 있던 방첩, 보안, 안보수사 등 3대 기능이 각각 이관됩니다. 오늘 우리가 결별하는 것은 5.16 군사정변, 12.12 군사 쿠데타, 5.18 비상계엄, 그리고 12.3 내란에 이르기까지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권력의 도구가 되었던 방첩기관의 과거 어두운 전체였습니다. 우선 국방방첩본부는 군 방첩정보 전문 조직으로 거듭납니다. 북한과 외국의 대군 정보 활동과 테러 위협 대비 등 방첩 대응 역량을 발휘합니다. 방산 분야 군사기밀 유출 차단 등 새로운 업무 영역도 발굴할 예정입니다. 국방보안지원단은 군단급 이상 부대의 중앙보안 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 업무를 전담합니다. 보안사고 예방과 군사기밀 보호 등 군 보안태세도 책임집니다. 안보수사단은 국방부 조사본부 안에 신설됐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전문성과 방첩사의 안보수사 역량을 결합해 간첩, 군사기밀 유출, 이적행위 등을 전담 수사합니다. 방첩사에서 반복적으로 논란이 됐던 동향조사 인사첩보와 불법 비리 정보 수집 등 권력형 임무 기능은 제도적으로 폐지됐습니다. 국방부는 해체된 방첩사 기능을 인수하는 3개 조직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과 안보 공백 방지를 위해 제반 안정화 대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AI를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개발과 창업까지 이어지는 AI 프로젝트가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AI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AI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간단한 이용 방법만 익히면 일상 언어로 코딩할 수 있는 바이브 코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 주차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달라고 한 뒤 제작 방식과 디자인을 선택하자 몇 분 만에 요청 사항을 반영해 실시간 정보를 보기 쉽게 지도로 만들어줍니다. 정부가 AI 생태계를 하나로 연결한 모두의 AI 성장 사다리 프로젝트를 본격 출범했습니다. 그 AI의 혜택을 우리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AI 기본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오늘 모두의 AI 성장 사다리 프로젝트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생성형 AI 기반 챗봇 검색으로 개인 수준과 관심 분야에 맞는 교육을 추천받고 직접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전국 5개 권역에 구축되는 AI 라운지에서는 전문가의 밀착 코칭도 제공됩니다. 이용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AI 실험실을 이용해 보니까 그런 몇 번의 입력이나 클릭만으로 이런 내 서비스에 연결하는 게 굉장히 쉬워서 이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코딩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간단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도 결과가 구현된다는 점이 가장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제 AI는 이론을 배우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구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온라인 교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교육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모두의 배움터, 그리고 실험실, 그리고 라운지까지.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AI를 배우고 싶어도 개발 비용이나 인프라 장벽 때문에 도전을 망설였던 국민들에게 단단한 사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청소년 5천여 명을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7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흡연과 음주는 늘어난 반면 식생활과 신체활동, 건강생활 실천은 줄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질병관리청이 제7차 청소년 건강 패널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9년 전국 초등학교 6학년 5,051명으로 패널을 구성해 성인 초기까지 10년 동안 건강 행태의 변화를 추적하는 조사입니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까지 7차례 조사에 모두 참여한 3,756명을 분석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당시 0.35%였던 담배 제품 사용 경험률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11.93%로 높아졌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하루 이상 담배를 사용한 현재 사용률도 0.01%에서 5.3%로 늘었습니다. 종류별로는 일반 담배가 4.41%로 가장 높았고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형 전자담배가 뒤를 이었습니다. 일반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교 3학년 가운데 단독 사용자는 32.6%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67.4%는 액상형이나 관련형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음주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늘었습니다. 음주 경험률은 초등학교 6학년 36.4%에서 고3 68.4%로 높아졌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는 현재 음주율은 0.7%에서 11.2%로 늘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는 시기에 처음 술을 접한 비율이 18.1%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대로 건강한 생활 습관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약해졌습니다. 일주일에 닷새 이상 아침을 거르는 비율은 초등학교 6학년 17.9%에서 고등학교 3학년 32.8%로 늘었습니다. 하루 60분 이상, 일주일에 닷새 이상 신체 활동을 한 비율은 29.8%에서 11.4%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정신건강 지표에선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중등도 이상의 불안을 겪는 고등학교 3학년은 8.3%, 여학생은 11.4%로 남학생 5.3%의 2배를 넘었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도 여학생이 35.2%로 남학생 28.8%보다 높았습니다. 학교급 전환기에 맞춘 금연, 금주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전자담배와 고카페인 음료, 디지털 과의존 등 새로운 유해 요인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향후 청소년 건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KTV 강지입니다. 극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폭염 중대본 2단계를 가동하고 범정부 대응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36도 불볕더위에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 양산과 겉옷으로 쏟아지는 햇빛을 막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폭염 취약계층인 쪽방촌 주민들의 상황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집 안보다 바깥이 더 시원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더위에 지친 주민들은 쪽방촌 인근 공원에 설치된 쿨링포그 아래로 모였습니다. 선풍기를 틀어도 너무 더운 바람이 나오니까. 근데 이게 바깥에 나와 있으면 그래도 더워도 자연 공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방도 덥지만 여기 나왔어도 여름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폭염이 전국적으로 장기화하면서 온열 질환자 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하루 동안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는 96명에 달합니다. 실내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집 안에 있다 하더라도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온열 질환 증상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최고기온이 38도 이상인 극한 폭염 속에선 전체 온열 질환자 가운데 자택 발생 비중이 약 2배가량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2일 오후 1시를 기해 중대본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폭염으로 중대본 2단계가 가동된 것은 2023년 이후 3년 만이자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된 2018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정부는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경상권과 전남권을 중심으로는 38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취약계층 안전관리와 야외 작업장 점검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윤여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간 미국, 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 정상외교를 통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간 지구 반바퀴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지난 1년간 정상외교 가운데 가장 길고 가장 많은 도시를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남미 3개국 순방. 중동 사태를 계기로 중요성이 커진 에너지 수입원 다변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곳 남미 마지막 순방국인 아르헨티나에서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오벨리스크가 서 있는 광장은 이 아르헨티나 시민들이 축구 경기 승리를 축하하거나 정치적 운동을 위해서 모이는 장소인데요. 한국으로 보자면 광화문 광장이랑 비슷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장을 둘러싼 경관에서 느껴지듯이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8번째로 영토가 큰 자원 부국입니다. 원유 수출과 생산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에는 하루에만 88만 배럴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사상 최고치로 생산을 한 거죠. 이렇게 남미 지역 주요 산유국으로 꼽히는 아르헨티나에서 원유 공급선 확대에 발판이 마련돼 있습니다. 국내 기업은 올해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시범 도입했는데 내년부터 원유 수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양국 정부가 협력하기로 한 겁니다. 중동 지역에 집중된 우리 원유 수입선을 남미로 넓히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줄여서 에너지 수급의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핵심 광물 협력 성과도 눈에 띕니다. 브라질과는 히토류 등 공급망 전주기에 걸쳐 투자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고 리튬 매장량 세계 1위 칠레, 4위 아르헨티나와도 핵심 광물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2억 8천만 인구 거대 시장, 한국 상품 원활한 수출길에 물꼬도 텄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을 올해 안에 재개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우리의 첫 FTA 체결국인 칠레와 FTA 현대화를 위해 자유무역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아르헨티나와는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체결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과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남미 3개국 순방에 앞서 방문한 미국에선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으로 AI 핵심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냈고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9,500억 달러 규모 반도체 분야 협력이란 성과도 냈습니다.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의 마지막 행선지는 독일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들러 현지 동포들을 만나 격려했습니다. 동포 간담회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 이번 정상외교에서 이뤄진 합의가 구체적 사업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 후속 조치를 추진합니다. 그간 쌓인 국내 현안을 점검하고 하반기 국정 운영에도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미국과 남미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 직후 청와대로 출근해 국내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증시 대응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보시죠. 미국과 남미, 독일로 이어졌던 7박 11일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곧장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참모들을 소집해 국내 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겁니다. 최근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의 후속 조치와 코스피 급락 등 증시 변동성에 대한 논의 등이 진행된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전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귀국하는 대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회의가 열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순방 중에도 수석 비서관 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해 민생 현안을 직접 챙겼습니다. 여기와 대한민국은 정확하게 12시간, 밤 12시간, 낮 12시로 바뀐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힘드시죠? 근데 뭐 우리가 힘든 거야 별로 크게 힘든 건 아니고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대통령 순방 일정으로 잠시 멈췄던 하반기 업무 보고가 다시 진행됩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산업부와 고용부, 모레는 국방부와 외교부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업무 보고는 KTV에서 생중계됩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네, 앞선 리포트에서도 소개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남미 순방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번 순방의 주요 성과와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국진 기자, 먼저 이번 순방의 큰 의미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번 순방의 핵심은 한마디로 경제 안보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점을 볼 수 있는데요. 네. 미국에서는 AI와 첨단 기술 분야 협력 확대를 논의했고, 브라질과 칠레 등 남미 국가들과는 핵심 광물과 에너지,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최근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예. 이번 순방은 우리 기업과 산업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또 내도록 이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 AI 핵심 광물 얘기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경제 분야 성과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말씀하신 것처럼 AI와 핵심 광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미국과의 협력에서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산업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확대했다고 볼 수 있고요. 남미 국가들과는 리튬과 구리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핵심 자원 확보와 공급망 안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이 현재 경제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 확대 방안도 논의를 했습니다. 네. 정부는 이번 순방을 통해서 이 경제 협력의 외연을 넓히고 또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우리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모로 성과가 있었는데 어쨌든 MOU를 체결했더라도 이게 실현돼야만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의 과제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번 순방에서 논의된 협력을 실제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정상 간 합의가 기업 투자와 산업 협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후속 협의와 기업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AI와 첨단 산업 공급망 분야는 세계적인 경쟁이 치열한 만큼 신속한 정책 추진과 지속적인 관리도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어지는 이 리포트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정말 숨가쁘게 계속해서 국내 현안까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이 대통령의 다음 일정도 좀 살펴주시죠. 네, 비공개 회의가 열렸었는데요. 네. 대통령은 귀국 직후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 등 국내 경제 현안을 우선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순방 성과를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생과 직결된 현안을 신속하게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시장 상황과 국민들의 관심 높은 부동산과 금융시장 안정에 논의가 집중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시장 아마 논의가 있었을 텐데 좀 추측을 해주실까요? 네, 부동산 분야에서는 순방에 앞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이 바탕으로 세제와 금융, 주택공급 대책의 추진 상황과 후속 조치를 점검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규제지역 운영과 실소유자 지원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최근 시행된 제도 개선의 효과와 시장 변동성, 투자자 보호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한 추가 보완책이 있는지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7박 11일간의 순방 의미 등을 취재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KTX 운영사인 코레일과 SRT의 운영사인 SR의 기업 결합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국내 고속열차는 9월 1일부터 KTX 브랜드로만 통합 운행되는데요. 요금 인하부터 예매 편리성 확대까지 다양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좀 궁금하셨을 거예요. 고속철도를 타는데 왜 나뉘어 있었을까요? 네, 원래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이 코레일이 단독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정부는 2013년에 이 코레일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이 독점 구도를 깨고자 SR을 설립을 했습니다. 네.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를 높이고 또 이 경쟁을 통해서 요금 부담까지 낮추겠다는 취지였는데요. 그렇게 SR은 코레일과 이제 분리가 된 이후로 2016년부터 SRT를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체제가 10년 넘게 이어져 온 겁니다. 네, 10년 넘게 어쨌든 이어져 와서 정착이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왜 또 다시 합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원화에 따른 또 어떤 좀 효율이 오히려 떨어졌다, 이런 분석이 제기가 됐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승객들이 부산에 가려는데 KTX는 코레일에,
SRT는 SR앱에서 따로 예매해야 되는 어떤 이제 예매에 있어서 불편함이 컸고요. 있었죠. 예. 네, 마일리지와 할인 제도도 각각 달라서 불편함이 제기가 됐습니다. 운영 측면에서는 두 기관이 이 본사 조직과 차량, 정비 시설을 각각 운영하면서 매년 수백억 원의 이 중복 비용이 발생을 했고요. 네. 또 고속열차의 경우 열차 2대를 이제 이어서 운영하는 중련 운행으로 좌석을 이제 확대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이 KTX와 SRT의 소속이 갈라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쪽에 남는 열차가 있어도 다른 쪽에 유연하게 또 결합하지 못하는, 투입하지 못하는 이런 한계도 있었습니다. 네. 이에 정부는 이제 운영 효율을 높이고 좌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통합을 추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불편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어서 결국엔 이런 결정이 나온 건데 네. 그러면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좋아지는 건가요? 물론이죠. 네. 당연히 좋아집니다. 총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요금 인하입니다. 그동안 SRT가 KTX보다 10% 정도 저렴했습니다. 예. 앞으로 3년 동안은 이 고속철도 요금을 SRT에 맞춰서 10% 인하한 수준으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할인 제도도 하나로 일원화되고요. KTX에서만 제공을 하던 결제 금액의 5% 마일리지 적립이 SRT 이용객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 좌석 확대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이 중련 운행을 확대해서 주중에는 15,000석 이상, 주말에는 17,000석 이상 좌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운행 횟수도 주중은 23회, 주말은 26회 이상 늘어나고요. 네. 세 번째는 이용 편의성을 확대했습니다. 이 기관 통합에 따라 예매 앱이 합쳐졌는데요. 이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부터 출시된 이 통합 앱 코레일 플러스를 통해서 고속철도 승차권을 모두 한 번에 예매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다만 아셔야 될 게 예매 시 탑승 날짜를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9월 네. 전까지 운행하는 SRT는 기존 SRT 앱에서 예약을 해야 하고요. 9월 1일부터 운행하는 통합열차는 오는 5일 오전 10시부터 코레일 플러스에서 예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좋은 점들이 너무 많은데 반면에 아무래도 두 회사가 이제 한 회사가 되는 거니까 경쟁이 없어져서 이 점은 좀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공정위도 바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결론은 이제 우려가 크지 않다라는 거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철도 운임을 바꾸려면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행 횟수나 서비스를 변경하는 것도 결국엔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통합됐다고 해서 이 회사가 마음대로 이 운임을 요금을 올리거나 좌석을 줄일 수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렇게 KTX, SRT 통합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여러 정책들 기자들과 알아봤는데요. KTV 라이브 정책설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